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직진하는 감동 직진입니다. 지난 29일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공개된 한국의 한 드라마로 인해 난리가 났다는 독일 수의사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슈미트입니다.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작품을 봤죠. 수의사로서의 제 일상은 상당히 바쁩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은 동물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는 제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동네의 유일한 동물병원이라서 긴급하게 다쳐서 온 동물을 진료하거나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보람차지만 동시에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휴식 시간은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쉬는 날에는 여행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넷플릭스를 켜고 소파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작품을 몰입해서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가깝고 쉽기 때문이죠. 비용이 들지도 않고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전 반려동물의 쓸개골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손님이 제게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직 못 본 상태였는데 그 손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현실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딱지남의 장면은 독일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강렬함이 있다며 제게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징어 게임 2는 독일에서도 이미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오락이 아닌 예술이다라는 칭찬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마스크걸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보는데 아주 섹시한 몸매의 여자가 마스크를 끼고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목과 포스터가 흥미로워 보여서 보기 시작했죠. 마스크걸은 외모지상주의라는 현대 사회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 작품으로 못생긴 외모로 인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던 여성이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추고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BJ로 떠오르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점점 그녀를 더 깊은 비극으로 몰아넣죠. 저는 특히 나나 배우가 연기한 김모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감옥에서 싸우는 장면은 너무 강렬해서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마스크걸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 복수, 그리고 연민과 같은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는 내내 저는 이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결말에 이르러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가면을 벗고 마주해야 했던 진실과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수의사로 일하면서 반려동물의 외모가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던 제게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귀엽고 예쁜 외모거든요. 어릴 때 예쁜 외모로 분양을 받더라도 자라면서 외모가 달라지면 버려지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 자리했던 터라 더욱이 몰두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 작품은 제가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를 극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해내기 때문에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넷플릭스 내에서 한국 작품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천받은 작품들도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중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2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시즌1의 후속작이기에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휴일에 오징어 게임2를 몰아볼 기대를 하며 미리 필요한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들떴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드디어 휴일을 맞이했고 저는 간식과 함께 소파에 자리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잠옷을 입고 간식을 안고서 저는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그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단숨에 끌어당겼고 이미 오징어 게임2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죠. 여담이지만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2가 시작하자마자 빨간 머리의 성기훈이 등장했는데 머리 색깔을 붉게 물들여서 시선이 확 가더군요. 한국 작품이 가진 놀라운 점은 매번 새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오징어 게임2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초반부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딱지남, 공유 배우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유는 너무 인상 깊어서 이름을 직접 찾아봤어요. 공유는 정말 압도적인 사이코패스 연기를 선보였거든요. 그는 성기훈과 러시안 룰렛 게임을 진행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의 표정 변화와 대사 톤은 마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강렬했고 양복을 정리하며 머리를 넘기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은 그가 얼마나 냉혹한 캐릭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딱지남이 게임에서 승리한 후 노숙자에게 빵을 건네며 짓밟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장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공유의 연기에 극찬을 보냈더군요. 사이코패스 연기의 새로운 경지라는 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120번 성소수자 참가자로 등장한 남자 배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눈매는 여성스러운 듯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가 연기한 캐릭터 현주는 과거 특전사 출신으로 설정되었는데 특유의 카리스마와 복잡한 감정선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그는 성소수자라는 설정을 통해 드라마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더했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선 상징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극중 철부지 아들의 나이든 엄마로 나왔던 배우는 드라마의 유머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극중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순간적으로 휴식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녀의 대사 하나하나는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2는 각 캐릭터의 매력이 살아있어서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이 인간의 본성을 다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도 커져가는 상금을 보고서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하면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연대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나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준 걸작이었습니다. 결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긴 했지만 그것이 시즌3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지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번 참가자가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보여준 갈등은 정말 복잡 미묘했어요. 그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7개 편을 모두 다 보고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날밤 잠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밤을 꼴딱 샌 거죠. 그만큼 오징어 게임 2는 저에게 큰 여운을 남긴 거예요. 외신들이 악평을 하기도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봤고 시즌 3를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날은 친구를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군요. 슈미트, 오징어 게임 2 봤어? 저는 곧바로 오징어 게임 2를 봤다는 이야기와 서로의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입을 모아 오징어 게임 2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몰입감 넘쳤는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쪼개 시즌 3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죠. 시즌 2는 너무 재미있었지만 내년까지 기다림이 길어질 걸 생각하니 답답하다는 말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작품을 즐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번 시즌에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빈부격차, 권력의 남용,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국 드라마의 힘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스릴 넘치는 전개와 결합시키는 방식은 정말 매력적이죠. 배우들의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배우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에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공유 배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연기를 보며 저는 한국 배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작품에 임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징어 게임 2에 젖어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동물을 돌봐왔습니다. 얼마 전 유기묘 피닉스를 치료하고 보호소로 보낼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오징어 게임 2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피닉스와 다른 유기묘들이 마주한 현실은 잔혹하게도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해야만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피닉스는 차 사고로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학대의 흔적까지 남아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겼지만 끝까지 생존 의지를 보이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리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도 작은 걸음을 내딛는 그의 모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저는 또 다른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입양 대기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유기묘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고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고양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양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피닉스의 입양 가능성을 놓고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상으로 인한 약한 다리와 다소 초라한 외형은 보호소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보호소를 방문하면서 저는 보호소의 유기묘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양이들이 보호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울고 철창 안에서 뛰어오르며 눈에 띄려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로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일부 고양이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며 자신을 어필했고 다른 고양이들은 겁에 질린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제한된 자원을 두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경쟁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입양 기회라는 생존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은 인간의 게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닉스는 그런 경쟁에서 눈에 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나 보호소에서나 그는 항상 조용했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안심시키려 쓰다듬어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피닉스의 모습은 드라마 속 참가자들이 약한 자로 분류되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순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피닉스가 입양 대기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도저히 그의 운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비용을 나눠 피닉스를 임시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어 피닉스가 회복하고 사람들과 교감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연대를 통해 서로를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대를 피닉스를 위해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피닉스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다리의 움직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후 한 커플이 피닉스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피닉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생존자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닉스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인간 사회처럼 생존을 둘러싼 경쟁과 선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희망은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군가의 작은 연대와 따뜻한 손길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그 작은 손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팬 이벤트가 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파리의 광장에서 수백 명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실제로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들이 게임의 긴장감이 드라마와 똑같았다고 말하는 인터뷰. 영상을 보며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몰입했을지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저는 한국 덕분에 너무나 즐거운 휴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2는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넘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우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새로운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국의 거리, 음식, 그리고 그들이 가진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9일 한국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한국이 아니면 구할 수도 없다며. 망할 틱토커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해서 처먹는 거야? 한 번만 먹어보자. 도대체 한국이 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애태우는 거야? 여기 한국의 이 음식을 구하지 못해 잔뜩 화가 난 여자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한국의 이 음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초만.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왕실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근무 중인 아마르라고 합니다. 저는 두바이 왕족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언제나 맛과 건강을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근 한 한국 전통 간식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한국이 선물해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바이 왕실을 모시는 삶은 매 순간이 신중함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회비라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왕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예절과 철저한 규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셰프들은 왕족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적 상징성, 심지어 정치적 메시지까지 고려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끼의 요리도 단순히 맛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품격과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 재료 하나, 조리 과정 하나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음식은 왕족들뿐만 아니라 왕실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귀빈들에게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는 두바이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왕족들은 새로운 음식이나 요리법을 시도할 때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결과에는 단호히 지적하며 왕실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많습니다. 단지 요리가 아니라 왕실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완벽함을 향한 노력의 연속이죠. 왕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한데요. 우선 모든 재료는 최상급이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농장과 시장, 심지어 특정 계절에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재료까지도 공수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공수한 신선한 블랙 트러플, 일본에서 들여온 최고급 와규, 그리고 두바이의 사프란 등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료를 공수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재료를 왕족들이 입에 넣는 순간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한 냉장 기술과 보관 방식이 동원됩니다. 모든 재료는 수십 번의 손질과 검수를 거치며 신선도와 질감, 맛에 이상이 없는지 엄격히 체크합니다. 요리법 또한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족의 기호에 맞춰 연구하고 조율하며 최적의 맛과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한 접시를 올리기까지 수십 시간의 준비와 노력이 투입되며 이러한 정성이야말로 왕실의 품격에 걸맞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어느 날 왕족의 어린 공주님이 제게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르,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 라며 틱톡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틱토커들이 뭔가 동글동글하고 알록달록한 것을 우유에 말아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사탕인가? 젤리인가? 생각했는데 먹는 폼이 마치 식사를 하는 것 마냥 한 입 가득 넣고 씹더라고요.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쫀득쫀득해 보였고 그것의 안에는 뭔가 더 맛있는 소스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한국의 꿀떡 시리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작은 꿀떡 조각들이 우유에 말아져 있었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단연 돋보였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먹으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왕족들은 새로운 음식과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두바이에서는 꿀떡이라는 간식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셰프 카심과 함께 꿀떡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카심과 함께 두바이 주방에서 꿀떡을 처음 시도했을 때 우리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레시피를 참고해 찹쌀가루를 공수하고 설탕과 꿀, 그리고 조청까지 준비했지만 막상 만들다 보니 어려움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두바이에서 공수한 찹쌀가루는 한국의 것과 점성이 미묘하게 달라 반죽이 손에 붙거나 너무 퍼져버렸고 물과 온도의 조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찹쌀처럼 쫀득함을 살리는 특유의 쌀 품종이 아니었기에 원하는 만큼의 탄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을 찌는 과정에서는 한국 떡집에서 사용하는 전통 찜기의 비법을 몰라 반죽이 고르게 익지 않아 딱딱하거나 끈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카심은 우리 그냥 인터넷에서 꿀떡을 주문하자며 한숨을 쉬었지만 왕족들에게 신선한 꿀떡을 제공하기 위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떡 제조 방식과 재료의 차이를 몸소 체감하며 우리는 그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꿀떡을 만들며 문득 두바이의 전통 디저트인 루가이마가를 떠올랐습니다. 루가이마트는 발효된 반죽을 작은 공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튀긴 뒤 달콤한 꿀이나 대추 시럽을 듬뿍 뿌려내는 두바이의 전통 음식인데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과 한입 크기의 아기자기함이 꿀떡과 닮아 있더라고요.
두 음식 모두 만드는 과정에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고 완성된 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깊은 맛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특히 가족이나 특별한 날에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꿀떡과 루가이마트는 정서적으로도 아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두바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도 서로 닮은 음식이 있었구나. 저는 꿀떡에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껴 반죽을 빚는 손길에 더욱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꿀떡이 두바이의 루가이마트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며 몇 차례 실패를 맛본 그날 밤, 카심과 진지하게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꿀떡을 배우고 돌아오기로요. 그 정도로 이 미션은 제게 도전과 같았습니다. 카심과 함께 서울에 도착해 떡집을 찾아 나선 첫날, 우리는 말로만 듣던 다양한 떡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떡집에서 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를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게 씹히는 떡과 고소한 콩가루의 조화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떡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죠. 쑥떡은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은은한 향긋함이 퍼져 마치 한국의 들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주었고, 꿀떡은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아 계속 손이 갔습니다. 카심은 떡 하나로 이렇게 많은 맛을 낼 수 있다니. 게다가 너무 달지도 않아 질리지 않아. 라며 감탄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도 어느새 한입 크기로 썰린 떡 조각을 하나씩 집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특히 씹을수록 입안에서 퍼지는 미묘한 단맛과 쫄깃한 식감의 밸런스는 중독적이었습니다. 여러 떡집을 돌며 맛본 떡은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고, 우리는 떡을 넘어 한국인의 정성과 섬세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떡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이제야 알겠어. 카심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맛있는 꿀떡을 찾기 위해 작은 골목길의 떡집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미 꿀떡의 위상이 전 세계에 퍼진 듯 외국인들이 꿀떡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꿀떡을 발견할 때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떡집 주인은 꿀떡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꿀떡의 쫀득함은 찹쌀가루와 꿀, 그리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총 7곳의 떡집에서 꿀떡을 구매하고 호텔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날 1년간 먹을 떡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꿀떡을 맛보며 그 식감을 재현하기 위해 카심과 함께 꿀떡 레시피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꿀떡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꿀떡이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가족의 정이 담긴 음식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꿀떡은 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 쫄깃한 반죽을 만든 후 꿀을 가미해 달콤함을 더한 것이 핵심이었죠. 역사적으로 꿀떡은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와 연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한국의 떡 문화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성스러운지 깨닫게 되었고, 저희도 그 마음가짐을 담아 꿀떡을 완성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한국에서 구입한 찹쌀가루와 꿀 등을 이용해 꿀떡을 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의 질감이 적당히 쫄깃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을 치대는 데만 몇 시간을 투자했죠. 끓는 물에 떡을 익히는 과정에서도 찰기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윤기가 흐르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특히 꿀을 떡 안에 스며들게 하는 비법을 찾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꿀떡의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어냈고, 완성된 꿀떡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에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맛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작업한 끝에 얻은 이 성공은 단순히 요리의 완성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정성을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한국에서 꿀떡 만들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레시피를 완성한 순간 카심은 제게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셰프, 이건 예술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두바이로 돌아온 우리는 공수해온 재료들로 꿀떡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찹쌀가루와 꿀, 깨와 견과류로 속을 채운 꿀떡은 드디어 두바이에서도 그 촉촉함과 쫀득함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저는 꿀떡을 한 입 먹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카심은 우유에 담가 꿀떡 시리얼로 만들어보며 이건 틱톡 영상보다 더 맛있습니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왕족들이 드디어 꿀떡 시리얼을 맛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고일 정도였죠. 아침 햇살이 환히 비추는 다과실의 중앙에는 형형색색의 꿀떡 시리얼이 우아한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 꿀떡과 우유를 한 입 떠먹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의 심장은 말 그대로 멎을 것 같았죠. 모두가 침묵한 채 왕세자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너무 찰져서 치아에 붙진 않을까? 우유랑 안 어울리면 어쩌지? 온갖 불안감이 밀려드는 순간 왕세자가 눈을 크게 뜨며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어린 공주님께서 숟가락을 집어들었고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맛이 정말 훌륭해요. 라며 연이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환호하며 가까스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황홀한 찰나였죠. 왕족들은 한 입 한 입 꿀떡 시리얼을 먹으며 그 식감과 맛의 조화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미션이 성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꿀떡 시리얼로 왕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왕궁에서는 제 이름이 계속 회자되었어요. 특히 왕세자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아마르, 우리 딸이 꿀떡 시리얼을 이야기해서 한국까지 다녀왔다죠. 당신의 열정과 창의성은 우리 왕실에 없어선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지나가고 며칠 후 저는 공식적으로 승진 소식을 받았어요. 왕실 주방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책만이 아니라 제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이었죠. 게다가 연봉도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였어요.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낯선 문화의 음식을 재현하려고 애쓰며 한순간의 실수라도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까봐 며칠 밤을 설쳤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요리를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떡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꿀떡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인절미, 송편, 쑥떡, 백설기 떡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의 맛과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떡이라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찹쌀가루를 고운 채에 곱게 내리고 한 톨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도록 세심히 다듬어내며 떡마다 다르게 비꼬찌는 과정 속에는 한 사람의 마음과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특히 제가 만든 떡 중 한 가지, 인절미에 견과류와 꿀을 더한 변형 레시피는 두바이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공주는 호기심 많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이 떡을 맛본 날 눈을 반짝이며 제게 말했죠. 아마르, 이 떡 정말 맛있어요. 또 만들어주세요. 공주의 요청에 따라 저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고 그녀는 먹을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르, 이런 떡을 두바이 사람들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 떡 공장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 공주의 순수한 바람에 제 마음은 한층 더 따뜻해졌죠. 저는 떡을 만들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정성과 따뜻함을 담으려 노력했고, 공주의 즐거운 반응은 제게 더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감동을 통해 음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송편을 만들 때 손끝으로 빚어진 그 둥근 곡선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가족들과 나누는 상징이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떡을 만들며 나누는 대화와 웃음 속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삶의 역사와 문화였습니다. 그 정성 어린 준비와 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은 그 매력을 두바이의 왕족들에게도 널리 알리며 떡이라는 음식이 단지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의 매개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국 떡의 맛과 정성, 그리고 따뜻함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 문화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맛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떡은 두바이 왕실 다과상의 대표 메뉴가 되었고 왕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이와 그 음식이 전하는 감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꿀떡을 만들기 위해 들인 정성과 노력이 단순히 요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깨달았죠. 지금도 저는 한국 떡을 연구하며 두바이의 왕실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의 꿀떡이 제게 준 깨달음과 영감은 앞으로도 제 요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 음식의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정말 큰 선물 같은 나라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국인 뭐야? 저걸 저렇게 쉽게 푼다고? 저 한국인 미쳤어. 인간이 아니야. 세계의 천재들이 모인 중국의 어느 한 대회장, 여기저기서 한국 남성을 바라보며 경악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AI 수준이라는 이 한국 남성, 과연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 난리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기억력 스포츠 선수 안톤 슈타이너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세계 기억력 대회 참가를 준비했습니다. 기억력 대회는 단순한 두뇌 게임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정신력,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1시간 숫자 외우기와 스피드 카드를 연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세계 기억력 대회는 전 세계 기억력 천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 두뇌 스포츠 대회입니다. 1991년 기억력 훈련의 대가 토니 부장과 레이먼드 킨에 의해 창설된 이 대회는 총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3일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억력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숫자 기억, 얼굴과 이름 기억, 카드 순서 외우기 등 각 종목은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을 요구하며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지적 도전과 성장을 제공하며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1년간의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입사한 첫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매일 15분 동안 100개 이상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연습을 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했고, 1시간 숫자 외우기를 위해 매일 아침 1000자리의 숫자를 반복해서 외우고 다시 쓰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자리도 외우기 힘들었고, 기억의 궁전 기법을 익히는 데에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기억의 궁전은 익숙한 장소를 떠올리며
숫자나 단어를 배치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는 기법이에요. 저는 저의 방 구조를 활용하여 숫자를 배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 탁자에 1, 2, 3, 책장에 4, 5, 6과 같은 방식으로 수백 개의 숫자를 떠올렸죠. 훈련이 반복될수록 뇌는 마치 근육처럼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도 중요했죠. 대회 준비 초기에는 쉽게 지쳤습니다. 기억력 훈련은 극도의 집중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루 2~3시간 이상의 연습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매일 러닝과 명상을 병행했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피드 카드 종목을 위해 매일 카드를 섞어가며 외우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52장의 카드를 외우는데 5분이 걸렸지만 꾸준히 훈련한 끝에 기록을 1분 30초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카드를 이미지화하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어는 왕관, 클로버 10은 나뭇가지로 변환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환 기술은 카드 순서를 외우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훈련 도중 수없이 많은 좌절도 겪었습니다. 숫자를 외우다 순서를 틀리거나 카드를 외우다 실수할 때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이 도전이 나를 세계 무대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훈련 후반부에는 5분 역사 연도 기억하기와 같은 세부 종목에도 집중했습니다. 5분 동안 최대한 많은 연도를 기억하고 이를 사건과 연결시키는 연습은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1804년이면 나폴레옹의 대관식, 1969년이면 달 착륙 등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로 엮으며 연도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1년간의 훈련 끝에 저는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독일을 대표해 출전한다는 자부심과 저 스스로의 약속이 있었기에 버틴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며 느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은 단순히 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대회장에서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 빛을 발하길 기대하며 저는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면서도 긴장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대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주변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단어, 카드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마치 훈련하듯 이들을 정리하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야말로 웅장함이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결의는 저를 다시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숙소가 아닌 대회에 걸맞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는 대회의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방은 지금껏 묵어본 어떤 호텔보다도 넓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눕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대회 자료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시작될 대회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회식이 열리는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은 국제 컨퍼런스 센터였는데 건물의 규모와 정교한 디자인이 놀라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입간판과 여러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3일 동안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대회장의 개회식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대표 선수들이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퍼레이드는 마치 올림픽과도 같았습니다. 독일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제 가슴속에는 뿌듯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전통 공연은 중국 문화의 웅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용춤과 전통음악, 그리고 색색의 불꽃놀이가 이어지는 동안 대회장의 모든 선수와 관객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대회의 첫 종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15분 얼굴과 이름 외우기가 제일 처음 시작될 종목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번 훈련했던 것이지만 여전히 어떤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 다시 한 번째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내일 있을 대회 첫날을 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긴장이 엄습해왔습니다. 방 창밖으로 보이는 청두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승리야. 비록 긴장감에 잠은 설쳤지만 대회에 대한 열정과 각오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첫날, 그 첫 종목은 15분 이름과 얼굴 기억하기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펜을, 다른 손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했고 실수 하나 없이 작성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쏟아져 들어오는 화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암기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시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전은 연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15분간 얼굴과 이름을 외우며 온갖 경우의 수가 떠올라 혼란스러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려고 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며 암기하는데도 내내 옆에서 조용한 환호가 들려와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장면을 쳐다보니 어느 동양인이 이 문제가 거뜬하다는 듯 게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문제의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첫날 대회가 마무리되고서야 안 사실인데 그는 한국인 김영훈 선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김영훈 선수는 저와 달리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답안을 작성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으며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환호를 기꺼이 표현했습니다. 첫날 경기가 마무리되고 뒤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김영훈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서 돋보였던 그 동양인 대체 누구야? 답안 제출이 진짜 빠르던데.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대회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마자 이미 대회장으로 향하는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으며 어제의 결과와 오늘의 각오를 나누는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과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더 잘하자. 같은 간단한 말들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오늘 치를 종목들을 생각하니 속이 또다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동료 선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독일 대표로 출전한 동료 프리츠는 어제의 15분 얼굴과 이름 외우기 종목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아쉬워했지만 오늘은 다른 종목에 집중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프리츠를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오늘의 종목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 대한 압박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첫날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 모두가 무대에 몰입해 있었고 세계 정상급 대회를 실감하게 하는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은 마치 경주를 하듯 두근거렸습니다. 첫날의 여운 때문이었을까? 저와 같은 줄에 앉아있는 김영훈이라는 한국 선수에게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내 가장 고난이도 종목인 1시간 숫자 외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대회 전체 점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종목이었어요. 1시간 동안 1000자리 이상의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 종목은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시험하죠. 모든 선수들은 긴장한 채 숫자를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막으며 감각을 집중하는 선수도 있고 눈을 감고 그저 암기에 집중하는 선수도 있었죠. 저는 처음 10분 동안 순조롭게 숫자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뒤엉켜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졌습니다.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김영훈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듯 고요하게 숫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와 표정은 대단히 안정적이었고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얽혔습니다. 흰 시간이 지난 후 김영훈 선수는 1390자리를 완벽히 외워내며 관중들을 놀라게 했고 저는 1100자리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 말고도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국인 김영훈 선수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목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선수들 사이에선 피로가 쌓였고 동시에 마지막 승부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으로 복습했던 전략들을 떠올리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쏟아지는 조명과 소음 속에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스피드 카드였습니다. 단 2분 안에 카드 한 벌, 총 52장을 순서대로 외우는 종목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의 극한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앞선 종목에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다 체력까지 고갈된 상태였기에 이번 종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옆자리에서 준비 중인 김영훈 선수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게 독서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차이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태도가 승리의 비결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드를 넘기며 외우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피로로 인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의 카드는 제게 도전이라기보다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김영훈 선수는 속도와 정확성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유려했고 중간에 멈칫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카드를 머릿속에 저장한 듯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놀라운 속도로 카드를 모두 외우고 완벽히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대회장은 그의 결과 발표와 함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저는 몇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외우는데 실패하며 승부의 결말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훈 선수의 경기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놀라운 침착함과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저는 그를 찾아가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선수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력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의 경기력만큼이나 인간적인 면모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비록 대회에서는 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폐회식장에서 김영훈 선수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감과 침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훈 선수는 그런 환호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지으며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품격까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내내 저는 그의 침착함과 정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종목마다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피드 카드 종목에서는 그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카드를 넘기던 순간에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외워나갔고 차분한 손놀림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는 진정한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대회장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김영훈 선수와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 같아요. 늘 세계를 선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천재 한국인과 함께 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느끼며 이 특별한 사연을 한국에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